깊이 있게 오늘을 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 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부 평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이 오늘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어떤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스튜디오로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분당 정자교 보행료가 붕괴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인근 불정교 전면 통제에 이어서 순회교에서도 보행로가 차단됐습니다. 성남시는 오늘 중으로 안전 점검을 한 뒤에 이상이 없을 경우 보행로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첫 원내 진출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 체계는 신뢰할 만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다만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중간 보고서 성격으로 IAEA는 일본이 올해 안에 방류를 개시하기 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류 감시 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현장 조사를 벌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4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4차 보고서는 도쿄전력 등 일본 당국이 해양수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IAEA는 일본 당국이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IAEA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류 후의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따져보는 계획 가운데 해안 3km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 섭취량을 제외한 데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요구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IAEA는 현장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2차례 추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올해 안에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기 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여당과 정부의 책임인데 오죽 안 하면 저희가 움직이겠습니까? 민주당은 후쿠시마를 방문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일본을 돕는 친일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정치쇼를 통해서 가짜 뉴스 선동을 극대화하겠다는.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들이 싫어하는 일본 부부 정치의 행태랑 뭐가 다릅니까? 이 보신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이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죠.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후쿠시마 방문을 강행합니다. 어제 야당의 양이원영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여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원영 의원이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이제 출연을 해서 정부와 여당이 오죽 뭘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부 여당이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저도 그 프로를 봤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국민을 호도하지 않는 또 제2 광우병이나 사드 괴담의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없는 일을 만드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5년 동안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는 다 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럼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뭘 했냐는 거지요. 예. 정부가 뭐 자료도 안 주고 뭐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하는 걸 봤는데요. 2018년도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 합동 TF가 만들어집니다. 예. 차관들로 격상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지금 이 전 정부, 지금 정부 관계없이 이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 연상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제 민주당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해오고 있는 것을 지금 철저하게 다 점검하고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모든 정부가 지금 함께 해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야말로 제2의 사드 괴담을 그리고 광우병 괴담을 만들기 위한 정치 이러한 공세이자 아주 저열한 정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야기한 것 중 하나가 그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중 하나를 예로 든 것이 다른 나라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 관련 자료를 정부는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자료가 오고 갔습니다. 예. 지금 일본의 이 방류수가 21년 4월 달에 방류를 결정을 해요. 예. 그래서 한국의 원자력 안전위원회하고 일본의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5회에 걸쳐서 자료를 주고받았습니다. 자기 정부 때부터 주고받은 거예요. 한국의 외교부하고 도쿄전력하고 자료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에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여러 자료를 또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럼 자료를 제공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일을 해야지 왜 이 자료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11개국이에요.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 이걸 좀 비춰주시죠. 지금 2021년 7월부터 예. 11개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해가지고 예. 여기에 IAEA 이 국제 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원자력. 예. 여기 TF에 참여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1년이 어느 정부 때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그리고 2022년 3월 이때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예. 4개국이 한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 이 4개 국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IAEA가 여기에 관련된 물을 떠가지고 이 나라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 저희 나라에서 또 4개 국가에서 이 물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이 물을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IAEA로 보내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다 해온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정부가 이어받아서 이걸 다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한국 정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방금 이제 IAEA를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출연한 이제 양이원영 의원, 오늘 후쿠시마 가는 의원이죠. 그 의원이 말하기는 IAEA는 이 사무총회 전직 회장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IAEA가 발표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AEA는 세계 국제 원자력 기구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이 거기에 뭐 위원장을 했든 안 했든 이 원전의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 세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을 겁니다. 왜 그러냐? 아니 과학의 영역을 과학자가 양심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은 거기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도 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 와 있잖아요. 예. 프랑스, 스위스, 러시아, 중국 다 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이 실험을 합니까? 다 모든 과학자들의 각각의 파트별로 연구한 그 수장인데 그 사람이 과거에 수장이었다 그래서 일본 편을 든다? 과학자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고 예. 과학의 영역을 참으로 정치에 어설픈 논리로 지금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로 지금 뭐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론도 지금 상당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 하나가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게 있어요. 이 회담에서
수산물 수입, 그러니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의가 이뤄졌고 특히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 자, 이렇게 일본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자, 우리나라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는 수산물 수입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히 했는데 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는 보도에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제 정정 요청이나 이제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왜 이걸 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라고 야당은 물론이고 일부 국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채통이 있지. 일본의 무슨 어떤 급의 언론들이 얘기했는지는 전 잘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본의 언론이 하나 뭐 추측 기사 낸다 그래서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매번 대응한다는 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일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예. 일본 정부가 매번 그거를 대응하는 걸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런 큰 틀에서 봐야 될 거고요. 가치도 없으면 아예 대꾸도 않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런 틀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믿어야지 일본의 그냥 가십적인 기사이거나 일본의 일부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걸 갖고 가지고 키워서 국민 불안을 조성한다는 것은 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2020년도 10월 15일 날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TF 합동조사단이 이분들이 후쿠시마 원전에 관한 현황 보고서를 냈습니다. 전문가들을 예.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그 위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문가 의견들을 들은 거예요. 정부가. 예. 그래가지고 전문가 의견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한 겁니다. 예. 여기에도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에게 미칠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20년도 10월 15일 날 국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또 한국원자력 원안이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7차례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알프스라고 있어요. 알프스. 이게 뭐냐면 일본 이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해서 여러 핵종이 있잖아요. 쇠슘이라든지 예. 이런 핵종들을 다 걸러내는 장치가 알프스예요. 이걸 걸러내고 방류를 하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알프스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계, 업계 모든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 기기가 괜찮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할 여지가 없겠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이런 일들이 다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해왔고 이러한 모든 자료들을 그 당시 여당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예. 다 충분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원안위를 비롯해서 정부가 또 야당이든 여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늘 가서 지금 제공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료가 없다? 마치 우리 정부가 국민들 내팽개치고 국민 안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정말 괴담 수준입니다. 괴담 수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IAEA가 그 유의미한 좀 보고서를 낸 것이 있는데 이 보고서 물론 이제 중간 보고서고 이제 최종 보고서는 아닙니다만 이 중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 체계는 신뢰할 만하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물론 올해 안에 이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게 되면 그 전에 IAEA가 최종 보고서를 내겠지만 이 최종 보고서 상에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해도 될 만한 그런 수치인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IAEA의 판단에 따라서 오염수 방류를 그대로 허가라고 해야 될까요? 묵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걸 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IAEA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국에 한국을 예. 비롯해서 미국,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떠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다 국내 전문기관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보내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또 IAEA가 발표를 할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전문가 7분이 모여가지고 원안위 주제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핵종을 제거하는 알프스 기계라고 하는 것을 다 검증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물인데 지금 일본이 요거를 좀 한번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후쿠시마 해양 방출 인근 지역의 방사성 영향 평가를 하는데 국제 기준이 1mm 시버트입니다. 연간. 그런데 이걸 10,000분의 2야 0.00003mm 시버트로 연당 내보내겠다라고 일본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특히 생각을 해서 생태계도 생각하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면밀한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미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국 호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제 기준이 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각국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 국제적 기준들이 대충 비슷해요. 그 법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규칙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국민 모두가 감시를 해야지요. 그리고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국제 연대에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기준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학계 모든 분들이 지금 워치하고 또 지금 직접 우리 과학자가 김홍석 박사 같은 경우는 이 팀에 참여해 있거든요. 그 참여해서 지금 감시하고 또 우리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 국제 기준 이하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어쩔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국제적 기준 그리고 일본이 발표한 이런 부분들을 세계 원자력 기구와 국가 모든 나라들이 그 방류 기준에 내보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경고도 하고 더 낮추는 작업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과학의 영역에서 과학적으로 그러한 방류가 나간다고 한다면 저희 정부가 더 감시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제 야당이 이제 또 주장한 것 중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류 방류를 허용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에 금지 조치를 할 만한 명분이 더 이상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도 방류를 허용하게 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적 기준 안에 들어와서 방류를 한다 하더라도 만일을 대비해야 되는 국가적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후쿠시마 그 8개 지역 현재 주변까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러한 국민의 만일을 대비한 안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님 말씀은 앞으로 오염수가 방류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좀 있으면 열리는데, 자, 이곳에서 혹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학의 영역을 어찌 외교나 정치 영역으로 끌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의 영역이 문제가 됐었을 때는 외교 문제나 정치 문제로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과학의 영역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과학적 모든 기준들이 충족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만에 하나 외교 문제나 정치 문제로 한다고 했었을 때에 그 국가적인 위상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 더군다나 정상회담에 이러한 과학의 영역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로 뭐 우리나라는 이제 관계 개선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여론이나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오늘 방문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방문이 한일 외교 관계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은 여야가 항상 거의 일치했었습니다. DJ 오부지 선언이 났었을 때 당시 보수 진영의 대변인이 이완구 전 총리였습니다. 그 보수당도 다 축하한다는 그러한 성명을 냈었습니다. 언론에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저는 야당이 할 소리 하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이야기도 다 하실 수 있고 또 여당이 못할 부분을 메워줄 수도 있다고 저 인정을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통용되는 기본 상식하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지 과학이나 상식을 뒤엎는 일이 했었을 때는 오히려 국격이 추락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성일종 의원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예, 문제는 정자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인근 불정교에서도 침하 현상이 나타나 전면 통제가 됐고 순회교 역시 보행로가 차단됐습니다. 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성남시 불정교 양방향에 차단막이 쳐졌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에서 불과 900여 미터 떨어진 불정교에서도 침하 현상이 확인되자 인근 주민들은 길 걷는 게 무섭다는 반응입니다. 더 무서워서 약간 다리는 잘 못 지나다녔어요. 그 길이 학원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많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무너졌다고 하니까 무서웠어요, 좀. 1993년 지어진 정자교를 비롯해 성남 탄천을 지나는 다리 24개가 대부분 90년대 초 세워진 만큼 우려는 인근 다리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자교와 1.7km가량 떨어진 순회교에서도 보행로 일부가 기울어졌다는 민원이 접수돼 이동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자교의 붕괴 원인은 주변 지반이 약해졌거나 다리 밑을 지나는 상수도관의 파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어제 치러진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 후보는 17,382표, 전체 투표수의 39.07%를 얻어 32.11%에 그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쳤습니다. 강 후보의 당선으로 진보당은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졸업 이후 노동운동을 해온 강 당선인은 진보당의 승리를 넘어서 전주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심혈관 문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호흡곤란을 겪은 뒤 이탈리아 북부 도시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총리를 3차례 지냈지만 뇌물과 성추문 등이 끊이질 않아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양곡관리법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입법을 밀어붙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강수로 맞섰기 때문이죠. 이를 놓고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 중 누가 더 센지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곡관리법은 이후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주당은 법안을 재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서 이 가운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의석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법 개정안은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야당도 소득을 얻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패턴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야가 충돌하는 쟁점 법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송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 있습니다. 야당은 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강행 처리할 태세인데요. 하지만 앞서 양곡관리법의 사례처럼 법률 하나하나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당이 입법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들이 우리 정치권의 한 공시처럼 고착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놓고 우려의 시선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문 등 언론들은 일제히 악순환의 정치다, 충돌의 정치다,
대결의 정치다. 이런 제목들을 붙여가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협치가 실종된 지금의 분위기가 최소한 내년 총선 때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윤만 기자의 기사 보시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입니다. 술 먹은 사람처럼 갈짓자 행보를 계속합니다. 윤 정권 근본부터 무너진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넘어온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데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다 합쳐도 통과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부결될 경우 쌀 수매 기준을 강화한 새 양곡관리법 발의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끝까지 농민의 손을 잡고 쌀값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하지만 지난해 4월에도 민주당은 이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 쌀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른 농민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다 받아준다고 하면은 누가 저쪽으로 옮겨갈 것이냐. 농민들은 결국엔 피해만 보는 거예요. 여당도 망국적 포퓰리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체 입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 부담을 주고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민주당이 특정 지역과 계층을 염두에 둔 선심성 법안들을 밀어붙이면서 사회적 갈등과 정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여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황당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생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이라며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진행자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조 최고위원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야당은 경박스럽고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쌀값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더 먹기, 다 먹기? 정말입니까? 정말 황당무계한 발상에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여당 내부에서도 정치가 그렇게 가볍냐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당 차원의 대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어야 되는데. 민생특위에 참여하는 한 초선 의원은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이야기였는데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엔 조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글이 쇄도했고 총선 위기론까지 나왔습니다. 당내에선 이준석 사태에 책임 있는 김재원, 조수진 두 최고위원이 또다시 출마해 당을 위기로 몰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조 최고위원은 싸움을 붙이는 언론이 제일 문제라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법, 노란봉투법, 쟁점 법안들도 쌓여 있는데요.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국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자, 관련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여야의 반응을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입니다.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처리하는 게 마땅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망국적 포퓰리즘의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선언도, 무산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얕은 정략적 계산에 불과합니다. 자, 어쨌든 뭐 민주당은 양곡법을 이제 재의결을 하려고 그 절차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재의결에서 이제 재투표를 하게 되면은 국회 뭐 의석수라든지 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도 추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현행 법상, 헌법상 따지고 보면 이제 제적의원 과반이 출석을 해서 그렇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 115명이 모두 참석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법 같은 경우 다시 재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사실상 재의결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긴 합니다.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나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청하게 되면 국회는 거기에 따라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절차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의 민의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일단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만 재의결한 상황에서 소위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표결을 보일 것인가, 이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수의 의견이, 그러니까 3분의 2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다시 한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후에 민주당이 새로운 입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또 다른 예를 들면 반응으로서의 모습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우리 유주연 앵커가 이제 잘 설명을 했듯이 이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정부 여당의 기조와는 좀 맞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또 국회를 통과해서 올라온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정치적 부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의도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좀 만들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내년 총선도 겨냥하면서 특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간호사법, 또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은 특정 그 세력을 상당히 지원하는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뭐 간호사 단체라든지 노조라든지 또 공영방송이라든지 또 농민이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진영 간 대결을 좀 더 구체화한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그러면 반복해서 사용할 것이냐 이런 부담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번에 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거부권 행사와 함께 지금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는데 진작에 좀 구체적인 대안이 좀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 거부권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그 파퓰리즘적인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요. 막상 그 현장의 농민들은 지금 그 양곡관리법 자체가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아우성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곡관리법이 나오기 전에는 실제로 초과 생산량이 한 3%가 넘어간다든지 또 쌀값이 5% 떨어지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식량을 사들였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윤석열 정부 때도 이 그 정부 차원에서 그 사들인 식량 예산이 한 1조 정도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식량을 사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보관하는데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 이번에 양곡관리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주긴 사주는데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로 돼 있어요. 그리고 쌀값이 전년 대비해서 5에서 8%가 떨어지면 사준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의 재고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 수입쌀과 관련해 가지고 TRQ라 그래 갖고 그 저율 관세 할당 방식으로 쌀을 수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쌀값이 떨어지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이 여야가 싸우고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그 딜레마가 지금 정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이 민주당이 대통령을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불통 이미지를 더 씌우려 한다.
자, 총선을 앞두고 이게 오히려 총선 전략 아니냐, 자,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여권의 프레임 같아요. 그럼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하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논리는 제가 볼 때 거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체계상에서도 국회가 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권, 그러니까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국가를 의율하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정하게 견제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준 겁니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라고 얘기하는 거 매우 절제되게 행사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국회의 안정성이 허물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만약에 집권 여당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 야당의 입법안에 대해서는 다 부정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그래서 거부권 행사는 매우 중대한 판단을 가지고 절대되게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입법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예를 들면 농민들에 대한 부분 같은 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25% 정도 폭락을 하는 상황에서 농민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피해를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자를 위한 법인 거고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얘기하는데 노동자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약자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법이기도 하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는 한국 간호사 평균 연령이 28.7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 환경 자체가 매우 열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그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여야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협치가 안 되니까요. 쌍방이 일방통행인 거예요. 전 이번에 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제의를 대통령이 요청을 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좀 여야가 입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좀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좀 신뢰할 수 있고 안정성 있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가 이제 악순환 정치를 반복하고 있죠. 이것들이 이제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총선에서 국힘이 지게 되면은 레임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이제 뺏길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역으로 어떻게 해서든 총선을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지상 최대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안민석 의원님은 이제 민주당에서 상당한 중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중진 의원인데 라디오에서 이제 한 인터뷰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뭐 총선에서 지고 또 뭐 앞으로 어떻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갈 것이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안민석 의원 민주당 5선 중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5선이었냐면은 바로 그 소위 탄돌이라 그래가지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 상당히 국민적인 반발이 야기되면서 그때 당선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탄돌이라 그러잖아요. 그 탄돌이 중에 내리 이렇게 연속해서 당선된 몇 명의 의원들이 있어요. 그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공한 중진이죠. 성공한 중진. 그리고 이 안민석 의원이 또 뭐로 유명하냐면 막말 논란으로 유명한데 인터넷을 보면은 그 논란이 된 그 케이스가 자그마치 26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는 정도의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5선 정도의 중진이라면은 그리고 탄돌이라는 그런 민주당 열린우리당 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원이 됐으면은 상당히 그 정치에 있어서의 신사도가 무엇인지 금도가 무엇인지 알만한 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서 뭐 감옥 운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참을 수 없는 한국 정치의 가벼움을 또 한 번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원이 됐는데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가뜩이나 지금 우파 내에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파 지지층들을
결속시키는 역설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한국 정치가 딱 요 수준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지금 가뜩이나 정치가 폄훼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정치를 좀 점잖게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치의 전면에서 한국 정치를 좀 진화하는 데 순기능을 해야지 이런 일이 반복됨으로써 정치에 대한 그런 어떤 혐오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 이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논란이 좀 됐었죠.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민생특위에서 이제 의논을 했다면서 양곡관리법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물론 뭐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나왔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당히 좀 황당한 좀 그런 얘기라는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브레인스토밍도 이렇게는 안 하죠. 제가 맨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밥 공기를 다 먹어라 안 먹어라 밥 공기 한번 나오면 그거 재활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조수진 최고위원대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 그런 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대별 밥 공기 할당제. 뭐 10대, 20대는 한 3공기 먹고 30, 40대는 2공기 먹고 또 아니면 예를 들면 추가하는 밥 공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듯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웃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적어도 쌀값이 25%나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이 싸그리 아무것도 안 된 상황이 돼버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응답하는 문제이고 정부가 응답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일반 의원도 아니고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부 여당이 농민들의 고통, 슬픔을 이렇게 이해하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처리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정치적 불신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현 정치라고 있는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이분만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최고위원들이 연달아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매번 얘기하는 게 전 정부 탓이나 상대당 이재명 당대표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자기 스스로가 능력을 보여주고 실행력을 보여줘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빨리 김기현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 내부에 좀 기율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치가 좀 여야가 좀 나름대로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이제 저희가 그 기자 보도를 통해서도 보여드렸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앞서 계속해서 이제 최고위원들이 설화를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좀 뭔가 고쳐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 차원에서. 근데 이걸 고친다고 고쳐지겠어요? 김기현 대표가 그래서 무슨 헛소리 색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당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백가쟁명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또 대안을 제시하라 하니까 이렇게 정말 웃지 못할 대안이 나와가지고 가뜩이나 웃을 일 없는 정치판을 아주 웃게 만들어주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대안은 장기적이래야 되거든요. 그렇죠. 식량 안보 문제 그리고 이렇게 추락하는 쌀값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품종을 개량하고 다각화시키면서 이들의 소득을 견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선거가 돌아오니까 눈앞에 선거를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정치인은 30년 후를 내다보는데
정치꾼들은 요 선거 3년 후에 선거만 내다본다. 근데 당장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김재원 최고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제주 4.3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실언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아주 극한 용어로 망언이라고 해야 될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도 이 4.3과 관련한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그런 지금 사례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김기현 대표가 어떤 기강을 잡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것인지, 정말 그 총선은 다가오고 또 지금 양당 내의 극한 진영 싸움에 더해서 각 당의 이러한 아까 안민석 의원 얘기도 했는데 이런 식의 이거를 지금 말 실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이상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한국 정치가 분명히 퇴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만 총통과 미국 하원 의장이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회동했습니다. 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차잉원 대만 총통이 차에서 내려 기다리던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과 악수합니다. 차이 총통은 지난달 29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뉴욕을 경유해 중남미를 순방한 뒤 귀국길에 메카시 하원 의장을 만났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find ways for the people of America and Taiwan to work together to promote economic freedom, democracy,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차이 총통과 메카시 하원 의장의 만남은 1979년 미국과 대만이 단교된 이후 미국에서 열린 양국 간 최고위급 회동입니다. Efforts to protect our way of life, Taiwan is grateful to hav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our side. 미국 정부는 차이 총통이 6차례나 경유 형식으로 미국을 찾았다며 중국이 과잉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These transits by high-level Taiwanese authorities are nothing new.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날 중국 군함이 대만 동남부 해역을 지나 훈련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필로폰 성분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학원가. 20대 여성이 설문지와 작은 병을 들고 서성입니다. 병에는 메가 ADHD라고 적혀 있는데 유명 제약회사 제품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약 성분을 넣은 음료입니다. 일당은 10cm 크기의 우유병에 필로폰이 든 음료를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며 학생들에게 건넸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은 40대 남녀 3명과 20대 여성 1명으로 2명씩 2개조로 나눠 시음 행사를 하는 척 학생에게 접근했습니다. 음료를 받아 마신 학생에게는 조사에 필요하다며 부모 전화번호를 받았고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출시된 제품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설문조사 나가지고 부모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이들의 협박을 받은 부모는 자녀가 어지럼증 등 이상 증세까지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일당 중 40대 여성 1명은 체포, 40대 남성 1명은 자수했고 경찰은 나머지 2명을 추적 중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6건, 강남구 학교와 학원은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예, 이 전해드린 대로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 황당한 범죄가 벌어져서 우리들에게 이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4명 중 2명은 이제 검거된 상황인데 이게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는 너무 황당한데요. 대치동 인근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가끔 학생들을 위해서 집중력이나 기억력 향상에 도움되는 음료 같은 시음 행사들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기억력하고 집중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당도 그걸 이용한 것 같은데 이제 3일 오후 6시쯤에 두 개 조로 나뉘어서 강남구청역 인근, 대치역 인근에서 뭐 기억력, 집중력 향상에 좋은 뭐 AD, HD라는 음료병을 건네고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마시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건데 일단 지금 피해 사례는 총 6건인데요. 6건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특별하게 증상을 잘 못 느끼고 좀 어지럽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와 유사한 뭔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음료를 누군가가 줘서 마신 적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에 대해 신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찰 조사해 보니까 이들 학생들 전부 다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필로폰이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의 지금 상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피해 학생은 6명 정도 되고요. 이 학생들이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마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토, 어지럼증 등을 좀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이게 굉장히 강한 정도의 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 청소년들은 뇌가 아직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서 일단 병원 치료는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신적인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범행을 했느냐? 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2명은 검거가 됐죠. 1명은 검거되고 1명은 자수를 했는데 이들은 그냥 아르바이트만 했을 뿐이지 이게 마약이든 음료수를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윗선이 있고 그 윗선이 이걸 토대로 뭐 피해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인가? 지금 일단 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아이들에게 음료를 건네면서 이 음료 괜찮은지 그리고 나중에 재구매 의향이 있는지 그러니까 설문조사 필요하다면서 학부모 연락처를 적으라고 했고 그 연락처로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돈을 요구한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범죄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가 돈을 노린 범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무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인지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검거된 용의자 1명은 이제 마약인 줄 모르고 인터넷에서 구한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뒤에 배우가 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배우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한 명은 이제 고액 알바라고 해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 일을 했다 이런 것이고 또 한 명의 여성은 검거 당시에 횡설수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마약을 한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범행의 고의가 없는 도구로서 사용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마약을 하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전혀 모르고 고액 알바를 했다라고 하는 학생의 사람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알바를 지시하면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SNS 대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좀 수사를 추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강남역이나 대치동 같은 이런 일반 공개된 장소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황당한 범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락처를 받아서 부모들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범죄이지만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런 마약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기는 어려운 범죄. 왜냐하면 CCTV가 있어서 얼굴이 확인되고 차량을 이동했기 때문에 차량 번호가 확인돼서 금방 근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행들을 했다는 건 아무래도 이런 범행의 모의에 가담한 사람들 자체가 마약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 한테 이제 교육을 할 때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뭐 음료수는 먹지 말아라라고는 이제 교육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학생들 이렇게 공부에 이제 지친 학생들로서는 상당히 그런 약점을 노리는 좀 비열한 범죄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한테 공부를 꼭 해야 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약품이 아니라 마약이든 약품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주게 된 건데요. 전 오히려 정상적으로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진짜 그 시음 행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학원가 근처에서 이런 시음 행사를 하거나 뭔가를 하면 학생들한테 선뜻 그걸 마셔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마약이 이제 보통 이제 뭐 소위 퐁당 마약이라고 해서 마약을 모르게 이제 음료수 같은 데 타가지고 뭐 상대방을 성폭행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다가 상대방이 사망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당분간은 강남 학원가 일가에서는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주는 음료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압구정과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4곳의 토지 거래 허가 규제가 1년 더 연장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 정수양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00세대가 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이 단지의 올해 거래량은 11건으로 건너편 아파트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일대 아파트는 모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는 물론 2년 안에 되파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사고 장애물이죠, 장애물. 재건축 확정과 규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실종된 수요에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진짜 원래 이제 맡겨야지 뭐. 안 묶어놓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하지만 서울시는 투기 차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배 가까이 뛰었고 집값 하락폭도 7주째 감소했다는 겁니다. 굵직한 개발 호재들도 본격화한 만큼 서울시는 오는 26일 만료되는 서울 압구정과 목동, 여의도, 성수 등 4곳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고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날 뿐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서울 또는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토지 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이 이미 떨어졌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박스 안 바나나 사이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어서 열어보니 마약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마약과 전쟁 중인 가운데 최근에 적발된 여러 나라의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31일 노르웨이 오슬로 경찰은 바나나 박스 안에 300kg의 코카인을 압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마약이 발견됐지만 과일 유통업체를 통해 배달이 되어서 아무도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페루에서는 터키로 향하는 배 안에서 세라믹 타일로 위장된 2.3톤의 코카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 도미니카 경찰도 5톤이 넘는 마약 컨테이너를 압수했는데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의 마약 단속이었습니다. 한편 지난주 서울경찰청에서도 마약 투약 피의자 70여 명을 검거했는데 이날 공개된 마약만 6억 2천여만 원치였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마약이 몰래 확산되는 증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몰래 거래하고 서울 강남의 원룸을 개조한 공간에서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 메신저로 마약이 거래되고 은밀한 공간에서 투약이 이루어지다 보니 마약은 더 쉽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작은 우산 하나씩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거나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 12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앞으로 아침 기온이 계속 내려가면서 토요일 서울 아침 기온 3도로 다소 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오면서 오늘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12도, 대전과 광주 13도, 부산 17도 보이겠고요. 바람도 불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비 소식 없이 바람만 강하게 불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